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입니다. 저는 광고 퍼포먼스 4팀 마케터 이다예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앞에서 노래랑 같이 이제 화면 보셨듯이 메타 광고 운영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뭐 기초적인 세팅이나 운영 방법 같은 거는 기존에 저희 마케팅 학교 채널에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저희는 아주 기초적인 이 메타에 있는 자산 요소들에 대한 내용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처음으로 뭐 먼저 말씀하실래요? 네. 네네. 일단 네. 메타 광고의 노출 플랫폼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인스타그램, 그 두 번째로 페이스북, 그 세 번째로 메시지, 그 네 번째로 오디언스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연령 때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고연령 때는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 노출 지면은 각 플랫폼별로 개별적으로 선택이 가능한데 플랫폼의 노출 지면별로 노출되는 이미지나 사이즈, 형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인지하시고 계셔야 되시고요. 광고 세트 세팅 단위에서 노출 지면을 선택하면 소재 세팅 단위에서 지면별 소재 노출 모습을 확인하면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 플랫폼의 지면별로 노출되는 모습이 다르다. 네. 따라서 이 지면별로 이제 소재 뭐 형태나 구성을 확인해서 세팅해야 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홍보하기로 보통 많이 돌리시잖아요, 광고주분들께서. 네. 그래서 홍보하기로만 돌리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비즈니스 관리자, 광고 관리자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시면 이렇게 인스타, 페이스북, 메시지, 오디언스 네트워크라는 플랫폼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 안에서 이렇게 뭐 피드, 릴스, 뭐 스토리, 탐색 이렇게 하나씩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고 세트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그다음에 광고 소재 세팅할 때는 아, 이거 스토리는 이렇게 뜨구나. 네. 뭐 탐색에선 이렇게 뜨니까 여길 좀 바꾸면 좋겠구나. 특히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게 스토리나 릴스가 이 9대16 비율 이 세로로 긴 형태라고 해서 세로로 가득 무언가 메시지를 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 굳이 광고가 아니더라도 이 릴스 보시면 오른쪽에 뭐 좋아요, 댓글 이거 버튼 누르는 거 있고 네. 밑에는 이 계정 설명 같은 거 뜨는 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가 좀 많이 잘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토리 릴스도 보통 정방형 맞춰서 이렇게 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제 노출되는 지면별로 좀 생각을 하면서 소재를 구성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질문이 바로 올라왔네요. 아, 이게 스타트가 너무 좋은데요. 일단 지솔정님, 페이스북 하고 있는데 정해진 예산만큼 소진이 안 돼요. 아, 이게 일단 스폰서드 광고를 하시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스폰서드 광고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려볼게요. 광고 예산이 저희가 일단 SA랑 먼저 비교를 해보면 SA는 클릭당 과금이라서 노출량이나 검색량이 적으면 과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DA는 보통 노출당 과금이라 설정한 예산이 보통은 다 돌아요. 그런데 정말 그 유튜브 광고나 메타 광고 하시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예산이 안 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의 경우는 타겟이 너무 좁거나 예산이 그 저희가 노출당 과금되는 게 이제 CPV나 CPM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CPV, CPM보다 예산이 너무 낮으면 예를 들어 1예산이 10,000원인데 이 평균적으로 이 타겟군의 CPM이 한 7, 8만 원이 나와요. 그럼 저희가 보통 한 150명밖에 노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예산이 다 안 소진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솔정님께서는 이 타겟 풀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혹시 내가 예산이 너무 적지는 않은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뭐 이게 결정되는 요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고 노출 지면 한번 말씀드려봤고 이제 제가 한번 캠페인 유형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캠페인 유형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여운 이모티콘을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질문 편하게 남겨주시면은 중간중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캠페인 유형은 자, 일단은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캠페인 유형이 있어서 제가 인지도 캠페인 먼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인지도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브랜드나 뭐 제품을 사람들이 이게 머릿속에 아는 정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노출, 도달 이제 메타에서는 이 인지도라는 걸 노출이랑 도달 두 개로 좀 나눠서 목표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요. 이제 노출의 경우는 최대한 이 노출량 자체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량 증대. 따라서 한 사람한테 5번 떠도 노출이 5개. 그래서 저희가 일정한 타겟 풀이 있을 때 이 사람들한테 계속 광고를 띄워주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이 5번이든 10번이든 오늘 5번, 내일 5번, 모레 5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출량 자체를 늘리는 거를 성과 목표로 하는 노출 목표의 인지도 캠페인이 있고 또 도달.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노출 도달 빈도가 뭐예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도달은 한 사람한테 최대한 한 번씩 따라서 여러 사람에게 노출. 이거를 도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희 타겟층이 조금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느 타겟층이 가장 이 소재나 제품의 좀 매력을 느낄지를 파악해야 될 때 노출로 하면은 특정 타겟에게 여러 번 노출이 돼버리니까 도달로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뿌려주고 광고를 그랬을 때 이 타겟층에서 좀 반응이 온다. 이 타겟층에는 반응이 안 온다. 이런 식으로 파악할 때 좀 도달 목표로 인지도 캠페인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은 유예원님 먼저 제가 로고 제작 회사 운영 중인데 인지도 캠페인, 참여 캠페인 돌렸더니 의뢰가 별로 안 오더라고요. 어떤 캠페인 유형을 선택하느냐가 효율에 영향을 많이 끼칠까요? 마침 딱 이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인지도 캠페인이랑 참여 캠페인은 하나 설명드리면 이제 인지도 캠페인은 여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를 띄우는 것 자체가 어찌됐든 목표예요. 그래서 그 후에 발생하는 결과값에 대해서는 머신러닝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여 캠페인 이제 캠페인 유형 선택하고 광고 세트 봐보시면은 이제 하나씩 나와요. 어떤 것을 성과 목표로 할지. 근데 뭐 계정에 들어와서 무언가 행동 자체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계정에 들어오는 거, 계정에 팔로우 누르는 거, 그리고 참여도 이 인스턴트 양식에서는 그나마 좀 문의 자체가 참여로 이제 책정이 되는데 홈페이지나 인스타 계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원하는 그 전환에 대해서는 참여로 안 쳐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광고의 성과 목표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 로고 제작에 대한 문의가 안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홈페이지로 유입시키려면은 트래픽 그리고 특정 액션을 유도하려면은 전환, 그러니까 판매 캠페인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지연님. 소액으로만 광고를 집행할 수 있을 때는 브랜딩 목적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당장 판매가 급하다 보니 선뜻 결정을 못 하겠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소액이라는 기준이 좀 다르기는 한데 당장 판매가 급하다라고 말씀 주신 걸 보니까 이제 브랜드를 런칭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아니면 이제 브랜드 내부의 자본이 조금 낮으셔서 당장 매출액이 안 나면 광고가 아니라 이제 그 지속적인 경영이 좀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저도 부모님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고 저도 예전에 조그맣게 이제 사업을 해봤어서 하는데 그 브랜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다 보니까 당장 매출에 저도 급급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최소 마진율을 책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광고를 통해 로아스 그리고 최종적으로 ROI가 얼마 정도 나오냐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아 내가 이 오늘 가용한 예산 10만 원 중에 한 6만 원 정도를 활용해서 충분히 최소 마진율 이상 나온다 라고 하시면 그 이외에는 최대한 브랜딩을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브랜딩이라는 것이 이 그 범주가 되게 애매한 게 사람들이 아, 여러 사람이 우리 브랜드를 알면 브랜딩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봐봐요. 수익화가 날 수 있는 구조가 있는데 우리 브랜드를 사람들이 알기만 해요. 예를 들면 이 브랜드 이름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머니 이거 노래 아시죠? 믿으니까 이거 봐봐요. 이 브랜드가 이 그 CM송으로 인해서 진짜 전국의 모든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타 대출 해주는 곳과 비교를 해서 캐피탈들이랑 비교를 해서 이제 서비스적인 혜택적인 측면이 매우 낮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브랜딩이 잘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불필요한 유입으로 우리의 타겟층은 여기다 라고 해서 이제 광고비는 많이 쏟아냈고 홈페이지 유입량이 많아져서 효과가 있구나 했는데 실질적인 수익화가 안 난다고 그러니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브랜딩이 잘 됐다고 하기 너무 애매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경우에 정말 좋은 것은 우리가 무언가 살짝 그 표면적으로든 내부적으로든 시스템을 바꿨을 때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광고로 툭툭 던져줘도 이 브랜드가 이거를 새로 했네? 좋을 수 있겠다. 이런 경우에는 브랜딩이 잘 됐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방금 예시를 든 머니처럼 너무 안 나와서 서비스를 바꿨는데 이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브랜드 광고만 때리고 서비스적으로는 되게 별로잖아 라고 인식이 박혀 있으면 브랜딩이 잘 됐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브랜딩이라는 범주가 너무 애매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브랜딩 목표로 뭐 트래픽 돌리자 이런 말씀 잘 안 드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우지연님 상황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 당장 이제 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최소 마진율 이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를 집행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네. 어디까지 했죠 아까? 인지도 캠페인 도달까지 했죠. 그래서 뭐 브랜딩이란 말 나왔으니까 그냥 노출 목표는 최대한 이제 다회 노출을 통해 이제 브랜딩이란 표현을 그냥 일단 써볼게요. 자사 혹은 제품 브랜딩. 그다음에 도달 목표는 최대한 이제 다인에게 노출을 통해 자사 혹은 제품 브랜딩. 네, 일단은 인지도 캠페인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우지연님 질문해주신 내용 포함을 해서. 자, 다음 캠페인 뭐가 있을까요? 자, 다음으로는 트래픽 캠페인이 있는데요. 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트래픽은 노출이 아닙니다. 트래픽은 정보, 즉 데이터의 이동량을 의미하는데요. 일단 메타 광고에서 이 트래픽 데이터는 유입량과 연관이 돼 있고요. 유입량. 네, 그래서 광고 링크를 클릭하거나 랜딩 페이지를 조회하는 등 트래픽을 쌓는 게 목표인 캠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양이라 하셨나요? 네네. 네, 트래픽은 데이터 양. 네. 그리고 이제 메타에서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트래픽이 아니라 메타에서의 트래픽은 광고 링크를 클릭하거나 랜딩 페이지를 조회하는 것? 네네. 네. 그쵸.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는 모르겠는데 광고주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시던 계정을 저희가 이제 그 권한을 받아서 조회를 해보면 트래픽을 굉장히 많이 돌리세요. 근데 구매가 안 일어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트래픽을 굉장히 많이 돌리세요. 그래서 왜 트래픽을 돌리세요? 이러면은 뭐 어디서 글이나 영상을 보고 처음에는 뭐 모수를 쌓으려면 트래픽을 돌려야 된대요 라는 분들이 굉장히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그 광고 집행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10분 중에 9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네. 그러죠. 예.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이 글이나 영상이 잘못돼서 퍼뜨려진지는 모르겠는데 트래픽은 노출도 아니고 구매 전환을 발생시키는 캠페인도 아니에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양
그러니까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트래픽이지 여기 메타에서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랜딩 페이지를 조회하는 것처럼 특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트래픽이지 이 무언가 모수를 쌓는 것도 사실은 트래픽이라 하기 애매해요. 왜냐면 저희가 인웹 액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뭐 이제 홈페이지 들어와서 뭐 네. 스크롤을 내리고 무언 제품을 보고 장바구니 추가하고 이런 것들을 트래픽은 그거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아까 인지도 캠페인에서 노출 이외의 것들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픽 캠페인은 성과 목표 자체가 저 광고 클릭이나 랜딩 페이지 조회예요. 그래서 이제 랜딩 페이지가 인스타그램 계정이라 치면 인스타를 들어오게 하는 것까지가 목표지 그 외 액션들은 유도하지를 않거든요. 근데 왜 이제 많은 분들이 트래픽으로 저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일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좀 싼 CPM이랑 CPC로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탈률 체크하셔야 돼요. 트래픽으로 10,000원으로 예를 들어서 10,000명을 유입을 시켰는데 9,900명이 그냥 나가요. 그럼 사실상 CPC는 100원인 거예요. CPC 1원이 아니라. 이탈 반송률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트래픽은 들어오는 것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탈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데이터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트래픽 캠페인은 무언가 제가 이 특정 랜딩 페이지가 이벤트 페이지거나 아니면 신규로 이제 런칭한 그 브랜드의 계정이거나 이런 식으로 일단 들어오게 해서 무언가 정보를 한번 이렇게 입력해줘야 할 때 이럴 때 이제 많이 사용하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 이탈 반송률이랑 그 다음에 이탈 반송에 따른 그 유입 단가, 클릭 단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명쾌한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은 트래픽 했으니까 이제 뭐 다른 뭐 참여나 앱 캠페인도 많이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판매 캠페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판매 캠페인의 가장 큰 특징은 픽셀 이제 데이터 세트죠. 이름이 바뀌어서 헷갈리실까봐 둘 다를 썼는데 이 필수임. 그러니까 이제 이 위에 트래픽 캠페인은 성과 목표가 링크 클릭이나 랜딩 페이지 조회. 인지도 캠페인은 노출 혹은 도달이 이제 성과 목표라고 말씀드렸는데 판매 캠페인은 이 픽셀 데이터가 성과 목표예요. 픽셀에 있는 데이터 자체가. 그래서 이제 픽셀을 통해 이제 데이터 세트인데 일단 픽셀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특정 강조 특정 전환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 제가 판매 캠페인인데 판매를 목표가 아니라 특정 전환이라고 한 이유 말씀드릴게요. 이제 픽셀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페이지 뷰 이거를 마케팅 퍼널 순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페이지 뷰. 일단은 광고를 타고 들어오면 페이지 뷰가 찍히겠죠. 그 다음에 특정 제품의 상세 페이지 조회. 자, 그 다음이 이제 뭐 다른 게 많이 있겠지만 일단 장바구니 추가. 그리고 이제 뭐냐 그거 결제 시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픽셀에서 이 5가지 이외에도 또 많이 있는데 이 각각 데이터들을 성과 목표로 잡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아까 트래픽 캠페인에서 그 랜딩 페이지 조회를 성과 목표로 잡았죠. 네. 만약에 전환 캠페인에서 페이지 뷰를 성과 목표로 잡으면 랜딩 페이지 조회 목표로 하는 광고랑 유사하게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랜딩 페이지 조회는 이 랜딩 페이지가 뭐 홈페이지가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이제 똑같이 값이 잡히는데 이 전환 캠페인에서 픽셀을 이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랜딩 페이지를 페이지 뷰로 잡았는데 만약에 막 랜딩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마더 도메인이 아니라 좀 하위 도메인 이런 거다. 그러면은 그 산출되는 데이터 값이 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랜딩 페이지 조회하는 트래픽 캠페인과 페이지 뷰로 하는 판매 캠페인은 유사하게 작동은 된다. 머신러닝이 성과 목표로 하는 게 같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마케팅 퍼널 순서로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메타의 제일 큰 장점은 머신러닝이잖아요. 네. 근데 머신러닝이 이 픽셀에서 내가 성과 목표로 잡은 데이터의 크기, 그러니까 볼륨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고 제한되기도 해요. 네. 근데 만약에 구매가 일주일에 한 50건이 일어나 그러면은 머신러닝이 잘 활성화가 되는데 제가 예산도 적고 아니면 브랜드 런칭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주일에 구매 10개밖에 안 일어나. 네. 그럼 머신러닝 제한되겠죠. 그럼 아무리 수정을 해도 계속 제한되겠죠. 그렇게 할 바에는 다음 목표는 결제 시작으로 잡아보세요. 그러면 결제 시작이 만약에 또 일주일에 50개가 넘으면 활성화 되겠지만 30개밖에 안 돼. 그럼 또 제한되겠죠. 그럼 그 다음 목표인 장바구니 추가로 잡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장바구니 추가는 일주일에 한 7, 80개가 돼서 머신러닝이 활성화가 되겠죠. 네. 그러면 제가 구매를 성과 목표로 잡아서 계속 제한되는 것을 수정하는 것보다 장바구니 추가를 목표로 해서 머신러닝이 활성화되는 게 데이터가 훨씬 깨끗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구매를 성과 목표로 할 때랑은 광고를 구성하는 걸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장바구니가 100명 추가했는데 구매가 한 10개예요. 그러면 90명은 이탈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유입을 하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가 이 제품이 괜찮네라는 것은 있는데 이 타사 경쟁사나 아니면 유사 제품 뭐 대체제에 대비해서 구매할 정도의 매력도가 없으니까 구매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바구니를 성과 목표로 하는 이 광고 세트에서는 광고 소재를 너가 장바구니에 추가를 했지만 구매하지 않는 이유를 잘 설명을 해주고 그거를 후킹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꾸며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프로모션 내용들을 많이 때려 넣는다던가 네. 아니면은 이제 재구매율, 리뷰, 뭐 점수 이런 것들을 넣음으로써 네. 상품의 그러니까 상품 자체의 핵심 내용이 아니라 부가적인 내용을 이렇게 계속 토스해 주는 거예요. 네. 구매를 유도하게끔. 그래서 이렇게 판매 캠페인은 판매뿐만 아니라 특정 전환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때는 보통 픽셀에서 설정할 수 있는 이제 마케팅 퍼널에서 다시 역퍼널 순으로 설정을 해주면 좋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이게 판매 캠페인을 집행하시면 많은 분들이 CPM이 너무 높아요, CPC가 너무 높아요라고 하시는데 일단 CPM을 결정하는 요소는 너무 많기는 해요. 이제 뭐 거시적인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광고 경쟁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 광고 계정 내에서 자기 잠식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는데 CPM이 높다고 무조건 안 좋은 광고는 아니에요. 네. 제가 의류 광고 메타를 주로 돌리는데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제가 그 여성 골프웨어 브랜드의 메타 광고를 집행했을 때 데이터가 저는 의류 광고 중에서는 처음 봤어요. CPM 9만원대 그 다음에 CTR 25%대. 자, 메타 광고를 4명 중에 1명이 클릭했다는 거예요. 이거 제 옛날 영상에 그 데이터 놔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알 텐데 저 CPM 9만원 말도 안 되게 높죠. 네. 근데 CTR이 25%대예요. 보통 DA CTR 한 4-5% 나오면 잘 나왔다고 하죠. 네. 근데 25%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CPM 높으니까 이거 CPM 낮추려고 타겟 확장해야지. 그러면은 당연히 CTR도 하락하겠죠. 네. 그래서 타겟이 말도 안 되게 잘 잡힌 경우에는 CPM이랑 CTR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CPM이 무조건 높다고 전환 캠페인 성과가 안 좋거나 이런 게 아니라 CPM, CPC, CTR, 로아스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보셔야 좀 이 지표가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 현재 논타겟으로 1캠페인 3세트를 운영 중인데 세트를 하나만 만들어서 진행해야 하냐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세트를 3개 나누신 이유가 각 세트에 있는 소재별로 예산을 좀 편성하기 위해서인지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논타겟인데 굳이 세트를 나눌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재가 3개인데 이 3개를 똑같이 하루에 10,000원씩 노출을 시키고 싶을 때는 이제 이 광고 세트들이 타겟이 같아도 예산을 만원 걸어서 한 세트당 소재 하나씩 ABC씩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캠페인을 세트로 나눠서 운영할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제가 여기 이거 CPM 말씀드릴 때 자기 잠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메타 광고가 노출되는 것 자체가 이 똑같은 타겟을 가지고 있는 광고 계정의 수잖아요. 그래서 이 경쟁도에 따라서 좀 이미지와 영상을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나눠서 운영해도 이제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자기 잠식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광고 경쟁도에 따라서 이 노출되는 단가라던가 노출되는 빈도가 달라지는데 만약에 제가 제 광고 계정에서 하루에 1억을 써요. 네. 만약 제 광고 계정에서 하루에 1억을 씀. 근데 똑같은 타겟을 가진 광고 세트 2개를 각 5,000씩 운영. 그러면 내 광고 세트 2개는 1예산 5,000으로 서로 싸움. 네, 이게 자기 잠식이거든요. 물론 예산이 많이 적거나 우리가 지금 광고 세트에 설정한 타겟이 너무 넓으면 별로 티가 안 나요, 자기 잠식이. 근데 만약에 제가 아까 이 위에 말씀드린 이거 여성 골프웨어 브랜드 이거는 CPM도 높고 CTR도 높았죠. 타겟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제가 광고 세트를 똑같은 타겟으로 나눠서 이미지, 영상,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나눴다. 그러면은 얘네끼리 싸워요. 엄청 싸워요, 얘네끼리. 그러면은 CPM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진짜로. 제가 특히 이제 치과 광고랑 안과 광고를 했을 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는데, 치과 광고, 안과 광고는 예산도 큰데 타겟이 적다 보니까 좀 이게 CPM이 20만 원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분 요청에 따라서 이미지랑 영상이랑 컬렉션 이런 걸 좀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런 경우죠. 자기 잠식이 걸린 경우. 그래서 자, 이미지와 영상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 세트에 소재를 몇 개 이상 넣어야 적당한지로 말씀 주셨는데 일단 이미지와 영상에서 소구하는 내용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면은 광고 세트 하나에 넣는 것을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광고 세트에 포함된 타겟에게는 이 이미지든 이 영상이든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넣어보고 둘 중에 효율 좋은 것을 파악해서 만약에 이미지가 더 좋다 그럼 영상 꺼요. 그리고 왜 얘가 안 좋은지는 이제 내부에서 이 영상에 대한 내용 분석하셔서 새로 제작해서 또 올리고 이렇게 토너먼트 식으로 좋은 거 놔두고 안 좋은 거 빼고 다시 새거 넣어서 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광고 세트에 소재를 몇 개 이상 넣어야 적당한지는 예산에 따라 너무 달라요. 제가 지금은 제일 많이 돌리는 게 이제 1회 150만 원 사용하는 그 판촉 업체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소재를 한 광고 세트에 한 5개씩 넣어도 몇만 원씩 돌아요, 다 소재가. 근데 적게 사용하시는 분은 진짜 하루에 10,000원도 안 사용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분은 소재를 광고 세트에 2개만 세팅해도 하나는 9,900원 되고 하나는 100원 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는 3개 이상은 넣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아요. 많아야 2개. 2개를 넣고 토너먼트식으로 계속 끄고 효율 안 좋은 거 끄고 새 거 넣고 또 효율 안 좋은 거 끄고 새 거 넣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세팅을 해보시고 데이터 확인해서 이렇게 소재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판단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문은 계속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말씀드리다가 확인해서 이제 또 설명드릴 테니까 계속 올려주세요. 다음은 뭘 말해볼까요? 그러면 메타 광고가 가진 장점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장점? 네. 일단 국내에서는 사용자 수나 타깃풀이 가장 넓은 매체 중에 하나여서 많은 사람들한테 일단 노출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많은 사람에게. 네.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픽셀을 통해서 자사 홈페이지 데이터,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계정 데이터, 메타 플랫폼 내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인스타그램 네. 계정 데이터, 페이스북 페이지 데이터. 네. 또 어떤 거 말씀 주셨죠? 메타 플랫폼 내 데이터. 메타 플랫폼 내 데이터. 네. 그렇게 있고, 이건 제가 광고주분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렸던 게 피드, 스토리, 릴스 등 지면이 노출이 되기까지는 경쟁에 의해서 노출이 되지만 따로 노출이 되는 화면을 봤을 때는 타사랑 경쟁이 없이 그냥 단독으로 노출된다는 게 또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노출되지만 네. 이제 노출이 되면 네. 각 지면에서 내 자사 광고가 단독 노출. 네, 왜냐면 네이버 파워링크 같은 경우나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들이랑 같이 뜨기 때문에 그런 또 다른 경쟁이 또 그 지면에서도 펼쳐지지만 메타 같은 경우에는 단독적으로 광고가 뜨기 때문에 그런 경쟁은 따로 없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이게 파워링크 쇼핑 검색이 많이들 요즘에 막 CPC 너무 높아졌다. 네.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러시는데 그렇게 노출을 시켰음에도 위아래 업체들이랑 계속 경쟁을 해야 되고 네.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에 반면에 여기가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노출이 되면 각 지면에서 내 광고가 네. 나만 이제 단독 노출이 되는 거. 네. 그래서 뭐 저희 탐색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면은 이제 피드 스토리보다는 탐색에서 그냥 제가 이제 보통 운동이랑 그 고양이 이런 게 되게 많이 뜨거든요. 제가 고양이 좋아해가지고. 네. 근데 거기서 되게 많이 보는데 이제 탐색 돋보기를 눌렀을 때 그 지면에서 좀 작게 뜨기는 해도 그래도 그냥 원래 내가 좋아하는 이 알고리즘에 의한 피드들만 뜨다가 광고 딱 뜨면 눈에 잘 띄긴 또 하고 거기를 이제 탐색해서 게시글을 들어갔을 때 스크롤을 해도 이 한 화면에 광고 이만큼 네. 다 뜨니까 이게 그게 좀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저도 광고주분들한테 그렇게 많이 말씀드려요. 뭐 유튜브 광고도 좋고 GFA도 좋고 한데 GFA 같은 경우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지금 뜨고 있는 이 한 화면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네이버 메인 지면이라 치면은 GFA 광고 여기 이만큼 조그맣게 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노출량은 어마어마한데 막 클릭률 1%도 안 나오고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좀 메타는 그래도 한 화면에 가득 차니까 네. 좋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재 유형이나 구성이 다양하고 제약이 적어서 광고 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광고 피로도 줄이는데 좋음. 네. 이게 이제 MAU는 유튜브랑 카톡이 제일 많기는 한데 그래도 그 빈도나 아마 이런 거는 인스타가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유튜브는 한번 보려면 이제 쇼츠를 제외하고는 좀 각 잡고 유튜브 영상을 봐야 되는데 네. 인스타는 그냥 잠깐 들어가서 게시글 한두 개만 봐도 되고 네. 막 그래서 이 광고를 접하는 걸 되게 하루 동안 여러 번 접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많이 쌓이긴 하죠. 저도 광고를 하는 사람인데도 광고 이제 뭐 비슷한 거 많이 뜨면 왜 이렇게 많이 떠 이렇게 싶거든요. 네. 특히 저한테 요즘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마세라티랑 포르쉐 이런 광고 너무 많이 떠요. 아니, 저는 지금 차가 없어요. 그 버스를 타고 다녀서 아반떼를 중고로 살까 이렇게 고민하는 단계인데 포르쉐랑 이거 뜨면은 차 예쁘다 하긴 하는데 자꾸 막 우울해져요. 나 이거 어차피 떠봤자 못 사는데 왜 하루 종일 뜨는 거야? 막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러다가 가끔씩 그 좀 다른 차종에서 그 좀 멋있는 영상 형태의 자동차 광고 딱 뜨면은 괜찮다 막 이런 생각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루 종일 이제 똑같은 광고가 이제 타겟팅돼서 뜨기 때문에 이거 왜 뜨지? 보기 싫다 하는데 그 중에 예쁜 게 뜨면은 이거 괜찮다. 그런 거 보면은 보통 정말 레이아웃이나 디자인 뭐 이건 시각적 요소적으로 굉장히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그런 이 구성하는 거나 아니면은 내용을 이제 내용을 뿌려가는 거에 제약이 적다 보니까 광고 피로도를 줄이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면 파워링크 쇼핑 검색은 생긴 게 다 똑같아요. 생긴 게 다 똑같고 이미지도 너무 작기도 하고 이미지 안에 뭐 글씨도 잘 못 쓰고 네. 뭐 소재 제목, 추가 제목, 뭐 서브링크 뭐 이런 위치들이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비슷비슷하죠. 근데 네. 이제 메타 광고는 진짜 이 디자이너의 역량에 따라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예쁘게 보일 수 있다는 게 좀 특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메타 광고의 장점. 제가 네. 며칠 전에 미팅했던 대표님께서 걱정하셨던 게 메타에 관심이 있어서 미팅을 진행했던 건데 계속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노출이 되면은 짜증나서 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셨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린 게 그 대표님께서는 인스타를 따로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픽셀이나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서 이제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제 관심사 위주의 광고들이 많이 뜨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 피로도가 조금 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광고라는 인식보다는 그냥 내 관심사가 뜨는구나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관심 있고 네. 좋아하는 내용이 뜸. 네. 네. 이걸 엔터를 한번 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커버가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맞아요. 이게 제가 아까 뭐 포르쉐 마세라티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영끌을 해서 벤츠를 살까 하고 한동안 네이버에 맨날 검색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뜨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때 이제 관심사 타겟팅이 돼서 뜰 수도 있는데 맞아요. 사실 제가 저 단 한 번도 그런 뭐 그 MSM이나 이렇게 약간 관절염 약이나 네. 막 그 홍삼 막 이런 거 뜬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럼 제가 먹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으니까 네. 만약에 저 인스타 제 계정에 하루 종일 막 관절염 약이 뜨면은 물론 부모님이나 선물 드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 왜 뜨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 대표님께서 다이마케터님 네. 그 말씀하신 대표님께서 싫어할 만한 상황이 올 수 있겠지만 보통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뜨니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동차 계속 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 부가 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떠요. 막 차키 케이스부터 그 차 청소기부터 방향제 막 엄청 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최근에 찾아봤기도 하고 언젠가는 살 거라서 보게 되더라고요. 보긴 봐요. 이게 광고를 클릭해서 안 들어가도 슬라이드 넘겨보거나 이 문구 눌러서 이렇게 문구 혜택 같은 거 보고 차키 케이스 이쁘다. 근데 나중에 사면은 베이지 색깔로 사볼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하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름 또 기억한 업체도 있어요. 제가 막 그 소재도 예쁘고 이 제품 디자인이 예뻐서 캡처 떠났는데 그 광고가 몇 번 떠서 따로 기억하려고 안 해도 브랜드 이름이 막 기억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수가 적은 새 브랜드여도 타겟을 세분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 제 전공이에요. 전공. 자, 일단은 모수부터 정리해 볼게요. 모수는 모집단의 볼륨, 그러니까 모집단의 크기죠. 그리고 자, 세분화 말씀 주셨죠. 세분화는 뭐냐면 이 전체 시장이 있어요. 네. 자, 제가 자동차 말씀드렸으니까 자동차를 해볼게요. 자동차라는 시장이 있어요. 이 시장을 다 광고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자본력과 어마어마한 제품 그 카테고리가 있어야겠죠. 네. 100만 원짜리 차부터 10억짜리 차가 다 있어야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정 타겟만을 표적 시장으로 정해야 돼요. 그러려면 시장을
세분화하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해요. 네. 모수가 적은 새 브랜드여도가 아니라 모수가 적은 새 브랜드이기 때문에 타겟을 세분화하는 게 필요해요. 이 시장을. 그래서 이 세분화 관련해서는 네이버에 STP 전략 쳐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그 다음이 이제 타겟팅, 표적 시장 선정, 그 다음이 포지셔닝. 네. 네, 포지셔닝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포지셔닝. 그래서 자, 시장을 세분화해요. 어마어마하게 세밀하게 세분화를 하셔야 돼요. 네. 정말 제가 이거를 부산 SK에서 이제 주최하는 이제 대외 활동 같은 걸 참여를 했을 때는 나이를 2개, 3개별로 끊어서도 세분화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아마 그때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중학생 때 스마트폰을 접했던 타겟, 고등학교 때 접했던 타겟, 군대를 전역했는데 스마트폰이 나온 타겟, 이렇게 진짜 2-3살 단위로도 타겟을 엄청 나눴어요.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타겟, 안 한 타겟, 이런 식으로 시장을 어마어마하게 쪼개요. 쪼갠 다음에 여기서 우리 브랜드랑 제품이 우리 표적으로 잡을 수 있는 시장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시장마다의 내 제품이나 브랜드 포지셔닝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세분화는 무조건 해야 되고, 특히 모수가 적을수록, 새 브랜드일수록 타겟을 어마어마하게 세분화해서 정말 우리가 당장 판매를 일으킬 수 있는 타겟이 여기겠다. 네. 네. 그리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자, 세분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수. 세분화라는 말을 썼으니까 모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자, 모수는 이 모집단의 크기예요. 근데 모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제 이걸 쉽게 뭐라 설명해야 되지?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시장의 전체 크기로 표현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는 건데 댓글 거셔도 돼요. 네,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 시장의 전체 크기예요. 근데 여기서 모수가 적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표본 집단의 크기가 적으신 겁니다. 너무 엎줄었다. 표본 집단의 크기가 적으신 겁니다. 이거 또 그냥 뭐 말장난일 수도 있기는 한데 모수는 많으실 거예요. 어떤 브랜드인지 말씀 주셨었나? 안 주셨죠? 네. 만약에 제가 남성 의류 브랜드를 한다 해봐요. 막 런칭했어. 근데 우리 브랜드 제품은 20대를 메인 타겟으로 해.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20대 남성은 우리 그 브랜드의 모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그 크기가 표본 집단의 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시는 건 모수가 적지는 않고 표본 집단의 크기가 작으신 경우거든요. 그래서 표본 집단의 크기가 작은 것은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시장을 매우 세분화한 다음에 그 작은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검기식. 네. 자, 검기식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다이어트 제품. 제가 이제 막 다이어트 떡볶이, 다이어트 라면 이렇게 좀, 야, 이 제품도 다이어트로 나와? 칼로리가 낮아? 할 만한 제품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건기식, 이제 이 포 같은 거, 그리고 뭐 유산균 같은 종류들 또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정말 막 베타카로틴, L티아닌처럼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다루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모수가 커요. 거의 우리나라 국민 다 해요. 왜냐면 요즘에 뭐 웰빙이 이렇게 시장이 성장했다가 이렇게 쭉 쇠퇴하고 나온 게 건기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시장 조사를 해보면. 그리고 다이어트도 건강보다는 뷰티가 커요. 네. 그래서 이 건기식, 특히 이제 다이어트 제품인 경우에는 정말 모수는 크실 거고, 거기서 이제 표본을 명확하게 잡으셔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 런칭한 그 카페인 함량 조절 가능한 커피 브랜드는 커피 우리나라 국민 정말 많이 먹잖아요. 근데
운동하는 20, 30대 남성 타겟만 딱 잡았어요. 왜냐? 예산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적 시장을 시장을 확 세분화해서 표적 시장을 정말 한두 개만 잡고 포지셔닝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 앞에서 이제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살짝 또 오류가 있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면, 메타에서 트래픽 캠페인으로 쌓는다는 모수는 픽셀에 있는 모수이기 때문에 여기랑은 달라요. 이 여기랑은 달라요. 이거는 전체 시장, 그러니까 브랜드가 밟아야 될 시장에 대한 모수와 표본 집단을 말씀드린 거고, 모집단, 표본 집단을 저희가 뭐 보통 그 마케팅 학교에서 이 메타 픽셀에 대한 모수를 쌓기 위해 트래픽 캠페인을 돌립니다의 모수는 픽셀에 대한 모수라서 얘랑은 조금 달라요. 여기랑은. 네. 살짝 말장난 느낌이 있기는 해서 한번 짚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하셨다고. 다행입니다. 네. 또 뭐 이게 라이브가 끝나버렸는데 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이제 뭐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은 다 이제 컨설팅 해드리고 상담해드리고 이제 대행까지 해드리니까 네, 편하게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메타 광고에 그 기여도라는 게 있어요. 기여도라는 게 있음. 그래서 조회 후 전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클릭 후 28일 내 전환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그런데 막 어느 분들은 그래요. 아니 클릭하고 바로 전환 안 일어나는 거면은 사실은 광고 효과가 아니지 않냐? 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항상 광고주분들한테, 그럼 저한테 광고하는 거 말고 또 어떤 거 하세요?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맞죠. 제가 광고에서 이게 나온 게 맞죠. 그래서 이 간접 전환과 조회 전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좀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집행을 해보시면 이 직접 전환뿐만 아니라 간접 전환, 조회 전환에 따른 성과 향상도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대표님들은 이거 광고 효과가 아닌 거 아니야가 아니라 왜 이 사람이 바로 구매를 안 하고 7일, 한 달 있다 구매를 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는 홈페이지 안에서 풀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게 홈페이지 안에 데이터는 GL을 이용해서 좀 더 수월하게 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여도에 따른 전환 발생하는 것도 충분히 더 향상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마무리할까요? 네. 지금까지 이제 저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였습니다. 저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4팀 마케터 이다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